추석 연휴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와 새로 선출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상견례를 하게 됩니다. 예, 인사청문회부터 각종 쟁점 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 대치 전국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정치권 얘기 나눠보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엿새간의 연휴가 마무리됐습니다. 두 분께서도 연휴 잘 네, 보내셨는지요? 이 연휴 기간 동안 추석 민심은 어디로 향했을지 참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을 테시고 여야는 일단은 하나로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민생이었는데 이 민생에 대한 원인과 해법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이 민심에 대한 진단 어떻게 좀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뭐 저도 사실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을 다녀와서 또 예. 지인들도 만났고 했는데 전 이번에 느낀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양당이 얘기하는 것과 좀 비슷한데 결국 지금 모두 민생을 이야기하는 거는 향후 남은 이제 6개월 남은 총선을 다시 염두에 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 선택을 어찌든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민생이 안정됐다 하는 것은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국정 운영이 잘했다는 지표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다음에 야당 입장에서는 민생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당이 실정으로 공격할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생이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 1년 반 가까이가 지났는데 실제 할 수 있었던 하다못해 정부조직법 같은 건 처리도 못했어요. 왜냐? 여소야대 정국이니까 그랬다 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체제가 민주당이 출범했는데 1년 내내 방탄 논란에 시달리다가 결국 최근에야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하지만 이제는 재판 정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려도 할 수도 없던 입장이었고 그 발목 잡기 때문에 국정의 성과가 나지 않았고 그러한 것들이 민생에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어려운 것이 나타났으므로 우리가 뭘 해야 하는데 이제라도 그러면 국회가 정상화가 돼야 되고 민생 협치를 이루려면은 산적했던 그런 지금 법안들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민주당이 그러면 의회 정치를 좀 복원해라. 빨리 우리가 서둘러 우리가 원내 지도부라도 만나가지고 무엇인가 막힌 전국을 물꼬를 트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추석 민심이라는 똑같은 하나의 이제 사안을 네. 두고도 네. 여당 입장에서는 발목 잡기 그만해라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서 총선에 새로운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은 사실 여당을 공격하는 게 이제 주로 능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당이 발목 잡기를 풀어줄 때 비로소 여당도 무언가 민심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목소리들을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된다고 보고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라도 지금 손을 내밀어서 야당과 빨리 협치를 통해서 뭔가 이 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막힌 물꼬를 풀어야죠. 그게 저는 추석 민심이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명절 끝날 때마다 민심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게 추석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 여야 모두 각자의 해석에 따라서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와서 얘기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도 제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하고 얘기했던 게 이게 맞는 얘기일까? 그래서 갸우뚱해서 예. 아침에 신문들도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네. 한 신문사 데스크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뭐 민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 단연 압도적인 민생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주의 후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전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또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그럼 세울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앞으로는 야당은 더 대여 투쟁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 복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숙제가 지금 정치권에 남아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지금 여야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안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맥락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일단 야당은 뭐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얘기들 해오곤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집권 여당이 맞나 하는 생각은 좀 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이런 지금 굉장히 고물가, 고금리, 뭐 고환율 시대에서 국민들이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럼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한테 책임을 전가하거나 돌리는 방식보다는 야당이 협조를 촉구하는 방식이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당이 좀 더 국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가 훨씬 더 점잖고 품격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민생 그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다 야당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것은 오히려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처럼 들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무한 책임을 좀 지는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방향이 없잖아요. 경제정책의 방향이 뭐죠? 좀 물어보고 싶어요. 상저하고만 외치면서 국민들한테 희망 고문만 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물가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대책에 있어서 수출 계속 쪼그라드는데 대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좋아질 겁니다. 네.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추석 민심에 대한 분석을 좀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 경찰, 소방, 군을 만났고요. 또 인천공항 화물센터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뭐 어떤 키워드를 배경으로 삼아서 이런 행보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이제 사실 6일간의 이제 그 연휴 일정을 보면은 사실 뭐 그 대통령의 일정은 아주 사전에 치밀한 계획 아래 일정 기획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청와대 근무할 때 여러 가지 부서 협업을 통해서 대통령의 일정들을 우리가 기획해내고 또 그것이 어떻게 민심에 전달되고 그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소구될지 또 하나 여론의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를 치밀하게 계산해서 가는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께서 연휴 초반에는 주로 경찰 지구대라든가 소방대, 소방 이런 말 하자면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치안 안전과 직결된 부분들 찾음으로써 국민에게 안심해도 좋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자이기도 하고 행정부 최고 책임자이기도 하고 나라의 국가 원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안전의 최종적인 상태를 책임지는 그런 분이라고 할 때 저는 이런 점들은 굉장히 초반 메시지로는 아주 굉장히 타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또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화물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원폭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광폭 행보를 하는 거죠. 대통령께서 사회 각계각층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에 얽힌 분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물류센터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이 경제가 사실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계속적인 이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부각시킴으로써 대통령의 저는 광폭 행보는 사실 대통령은 연휴가 없죠. 대통령실에 불이 꺼지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6일간의 좀 긴 연휴였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뭐 자막 나옵니다.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안보 강화 이 모든 키워드를 관통하는 그런 민생의 어떤 그 큰 줄기를 찾아다녔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런 점들은 물론 저 대통령의 추석 일정으로선 일상화됐던 일정이라고 모두가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들을 6일간에 거쳐서 꾸준하게 소화했다는 것은 저는 대통령의 역시 그런 업무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 통찰이라든가 그런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국정 방향까지도 저는 좀 앞으로 좀 시사했다고 보는데 이런 점들이 이제 정기국회의 시간이고 이제 국정감사의 시간이니까 이런 것들이 잘 대통령의 그런 국정 철학들이 오롯이 좀 이제 국민의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정부 여당이 저는 좀 받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 대통령 연휴 일정에 대한 평가 좀 공감하십니까? 네, 뭐 그 대통령실에서 저는 여론조사 돌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추석 앞두고 국민들이 제일 윤 대통령한테 바라는 바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윤 대통령에 대한 뭐 각종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를 보면 대부분 다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외교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요. 윤 대통령은 계속 한미 그리고 한일 외교에 지금까지 뭐 가치 동맹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면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좀 안정감을 심어주고 또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저는 뭐 이 행보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앞으로 뭐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틀을 잡았다고 아마 대통령실에도 평가할 테니까 이제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할 것인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개천절 경축사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 사회 개혁이 필요하면 개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디테일하게 뭔가 좀 들어가는 또 그걸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진짜 국민들의 여론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국회도 오늘부터 본격 가동되고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오후에 첫 상견례를 갖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견례 분위기는 어떨지 좀 궁금한데 뭐 짧게 얘기를 해주실까요? 뭐 상견례 분위기가 뭐 나쁘게 하겠습니까? 물론 네. 이제 이 형식이 이제 신임 선출된 이제 홍익표 원내 지도부가 네. 국민의힘 지도부를 이제 뭐 선임 지도부니까 먼저 출범한 지도부니까 찾아보는 이제 그런 예. 이제 방식이 되니까 이제 뭐 상견례 그다음에 수인사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는 뭐 분위기는 저는 화기애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네. 사실은 이게 분위기 화기애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국회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10일부터는 국정감사의 시간이고 예. 10일 또 국정감사까지는 이균용 청문회와 지금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이 청문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이게 쟁점이 되는 이런 사안에서 이 양당 원내 지도부의 만남을 주목을 정치부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국민의 네. 관심사를 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좀 단순한 화기애애함을 넘어서 좀 비공식이라도 양당 원내 대표들 간에 여러 가지 좀 말하자면 통큰 합의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막혔던 전국을 지금 아직 이재명 대표는 병상에서 국회에 복귀하기 전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금 당분간 당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네. 또 실제 윤재호 원내대표는 지금 굉장히 합리적인 성품을 바탕으로 이제까지 잘 여러 가지 대야 협상들을 해왔다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에서 뭔가 접점을 좀 찾아서 물꼬를 터야 되지 않느냐. 물론 국정감사는 뭐 여야가 따로 공이 이제 뭐 야당의 시간이라고 합니다만은 서로 준비한 대로 진행하면 될 것이지만 지금 정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자와 장관으로 3인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부 일괄 부결 혹은 일괄 보이콧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는 정치가 실종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접점을 좀 찾아서 뭐 제한적으로 뭐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뭐 것들은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여야 간 지도부 간에 좀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네.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라 정말 그동안 동맥 경화처럼 막힌 국회에 좀 물꼬를 트는 그런 좀 원내 지도부의 만남이 됐으면 하는 게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틀 뒤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이고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제 민주당에서 오늘 당론을 정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좀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말씀하셨어요. 민주당 뭐 오늘 어떤 결론 좀 날 것 같으세요? 일단 오늘 결론은 부결일 겁니다. 그건 뭐 이 어떤 정치적 계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균용 후보자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후보자잖아요. 다른 뭐 대법관도 아니고 대법원장 후보자인데 내가 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후보자를 어떻게 임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뭐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는 주식 평가 자체도 몰랐다고 얘기하고 또 배당도 받았다고 하는데도 몰랐다고 하고 재산 신고에 누락하고 뭐 그리고 땅도 쪼개기로 사들였다고 하고 뭐 그것도 또 이거 농지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부 부처조차도 이거 농지로 그 뭐 분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기된 의혹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요. 뭐 판결 내용까지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대체적으로 부결 의견이 더 우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결을 선택하기는 참 쉽지 않다. 더군다나 지금 대법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집권 하에 거의 대부분 다 바뀌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임 대법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을 저렇게 대통령의 친구의 친구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임명을 해버리면 그럼 야당이 또 한 번, 그러니까 고소영장 기각 사태 이후에 방탄을 벗었고 야당 입장에서 이제 존재감을 보여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맥없이 인준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아마 지지층에서부터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뭐 크게 이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결 당론을 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원내대표 상견례 자리도 뭐 과거에도 그랬는데요. 원내대표 상견례 자리에서 그냥 마냥 좋은 분위기는 없었어요. 다 뼈 있는 얘기들이 오고 가곤 했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뭐 지금 영수회담 얘기도 꽉 막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우리끼리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는 제가 볼 땐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사법부 공백은 불가피해질 것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이나 역풍은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민주당도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흠결이 드러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이균용 후보자도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몰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도 소명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사법부의 수장이 이제 이렇게 지금 만일 부결이 돼 버리면은 연말까지는 많이 새로운 사람에 대한 지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연말까지 공석이 예, 이루어질 예. 수 있고 또 1월이면은 대법관 두 분 또 나가버려요. 네, 네. 당장 지금 대법원장이 지명되지 않으면 전원합의체가 열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열릴 수는 있는데 대법원장이 빠진 전원합의체라는 건 사실은 그거는 뭐 정말 핵심이 빠진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 없고 균형추가 빠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치가 어려운 문제들을 다 사법부로 띄어넘기는 이런 과정을 통해 이런 과정이 지금 연속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을 또 견제해줄 그런 장치가 마련되느냐 이런 점들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 이렇게 저는 또 장관 후보 3명의 또 그 어떤 지원 네. 저 후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이 묶어서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라는 거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접점을 찾아내고 우리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올로와 나싱이 아니라 그나마 가운데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게 정치라고 본다 그러면은 저는 이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뭐 직무를 못할 정도의 그런 흠결은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조금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뭐 사과를 전제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준을 하고 그 다음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뭐 꼼꼼하게 더 검증해서 다시 여당에 공을 넘긴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정치의 전 복원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만약 민주당도 대법원장도 인준 부결시키고 그 다음에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청문 보고 채택도 안 하고 뭐 단독 청문회를 뭐 한다든가 이렇게 갈 경우에 저는 중도층의 역풍도 우려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원내 지도부의 어떤 그런 정치력의 복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만남이 조금 좀 실효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드린 말씀인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반대로 말씀하셨는데요. 법대에 오르는 사람이에요. 대법원장은요. 그러니까 국민의 삶에 한 개개인의 삶에는 영향을 덜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국가에 있어서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국민의 전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유무죄를 가리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도덕적으로 엄격함을 요구받는 자리이기도 해요.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거짓말 논란 한 번 휩싸였다고 해서 임기 내내 공격당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미 거짓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사법부 공백 사태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임명해 주자 이런 식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차라리 장관을 그냥 넘어가자고 말하는 게 낫지. 사법부 수장을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말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대충 넘어가자는 측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 이런 흠결도 물론 그때 발언 때문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편향성이 더 문제였다고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지금 임기가 끝났으므로 얘기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분에 대한 흠결이 이런 건 저는 약간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흠결은 있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과를 더 전제로 한다 그러면은 저는 대법원장의 자격은 오히려 균형 잡힌 법리 감각과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도 좀 가만히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으면서 저는 좀 말씀드렸어요. 어이가 없었던 예. 게요. 이균용 대법원장은 정통 보수라면서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진보면 안 됩니까? 예. 왜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뭐 인권법학회 출신이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민사판례 연구회잖아요. 대법원 내에 제일 엘리트들이 모여 있고 제일 보수 성향이 강한 데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거는 시비 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를 전 김명수 사법부 6년 체제에서 왜 모든 그런 어떤 야당 그 당시 여당의 유리한 판결들 그러니까 불리한 판결들이 왜 자꾸 이렇게 뒤로 갔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사법부의 수장은 정말 어떤 그런 균형 잡힌 감각과 정치적 중립성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명동의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청문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제 내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특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청문회 일정이나 증인 같은 것 단독으로 의결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불참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어쨌든 불참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장관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선례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채택 문제가 조금 논란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 증인 채택을 조금 더 여야 합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건 그거잖아요. 그 여당이,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증인 채택을 하고 있다고 네. 이제 여당이 지금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만 서로 간에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당이 이걸 단독으로 장관 청문회를 개최한다? 유례도 없는 일이고 여당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 자체를 불참한다? 그럼 대통령의 지명권 자체를 그거는 형해화시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청문회는 열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여당이 반발하니까 우린 단독으로 개최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는 또 민주당의 완력이에요. 아니, 청문회는 야당이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고 그런 말하자면 그런 공간이고 그런 장소인데 그런 기회를 왜 야당이 오롯이 혼자 해가지고 그런 명분과 그런 말하자면은 그 공정성을 왜 날립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 그러니까 여당도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조금 한 발 양보하고 야당 같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여야 합의로 열어가지고 여기에 명분과 당위성을 부여해야죠. 단독으로 한다는 건 저는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종환 평론가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김행 후보자 감싸는지 모르겠어요. 네, 김건희 여사 뭐 인맥이다 이래서 감싸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왜냐하면 과거에도요. 아마 기억을 복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관 후보자 임명했어요. 여러 명 임명하고 난 다음에 의혹이 많이 제기되는 후보자가 나올 경우에 야당의 요구를 그래도 마지못해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면서 한 명은 낙마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과거 어느 정권이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김행 후보자 오늘도 제가 몇 개 신문밖에 안 봤는데요. 계속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면 주식 파킹 논란 얘기하잖아요. 2013년도에 청와대 대변인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소셜 매체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 매체 주식 신우이하고 남편 친구한테 팔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백지신탁 해야 되는데 2018년에 되살렸잖아요. 근데 되사면서 껍데기만 남은 회사였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떠맡았다. 그런 논리를 얘기했어요. 김행 후보자가요. 그런데 오늘 나온 얘기 보니까 또 이거예요. 그 사이에 김행 후보자가 국외 연수 가면서 한 1억 6천만 원 정도 그 껍데기만 남은 회사한테 돈 받아가지고 갔다잖아요. 그 어떻게 껍데기만 남은 회사한테 돈 받아가지고 갑니까? 그리고 한 보수 매체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그 주식 되살 때 그 대사는 연도에만 계속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다가 그 해에만 어떻게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주로 회사 자산이나 아니면 영업이익 이런 것들로 가치가 평가되는데 그러면 아주 헐값에 주식 다시 되산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되고요. 이것 말고도 계속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돼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야당이 그냥 인사청문회 일정 잡은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에서 차라리 인사청문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계속 인사청문회 일정 안 잡고 미루니까 야당이 인사청문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인사청문회 날짜 정했다고 하는 게 맥락상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또한 우리 참여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면 이미 인사청문회 기간 지나고 나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밀어붙여야 될 이유가 뭔가 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도 그렇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표결도 있고요, 청문회도 있고요, 국정감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이번 주, 다음 주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언제쯤 복귀를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뭐 지금 의지는 좀 강하다고는 들려오고는 있는데요. 뭐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근데 뭐 빠르면 이번 주에도 복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는 하는데요. 뭐 오늘 복귀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가 예. 지금 며칠 남지도 않은 그쵸.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 6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소한 그래도 당대표로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이끌었다고 하는 정도가 되려면 이번 주 후반쯤에는 그래도 복귀해서 선거 전에 당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는 넘기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단 방탄 논란에서 어느 정도 방탄 프레임에서 좀 벗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사실 검찰 수사 받고 압수수색 받고 여러 가지 뭐 당내에서 멘붕이라는 얘기도 누군가가 쓰던데요. 참 힘들었던 시절을 보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재명 씨 정치를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 본격적인 어떤 시험대에 오르는 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도 주목이 되는데 추석 명절 당일 오전이었나요?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또 제안을 네. 했습니다. 아직 뭐 대통령실에서는 글쎄요, 특별히 발언할 게 없다, 말씀드릴 게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내놓기는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재명 대표도 영수회담 받지 않을 걸 알고 했어요. 이재명 대표도 정말 현실성 없다는 거 알면서 본인이 뭐 정말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 내가 이제 방탄 리스크 벗었으니까 사법 리스크 벗었으니까 영수회담 합시다. 그리고 내가 국정 철학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테니 더 이상 내 걸 거론하지 마세요.라는 일종의 거래 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당 대표가 단식 중에 우리 빨리 만나서 우리 여야 대표 회담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풉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고 있다가 난데없이 영수회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얘기를 그대로 저 3년 전으로 되돌리면 그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더니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시 대변인이었는데 무슨 그런 구시대의 유물을 들고 와서 얘기하느냐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이미 박물관으로 간 유물이에요. 왜냐하면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거는 전 근대적인 용어고 사실은 민주정치에 맞지 않는 일종의 탑다운 방식의 그런 말하자면 그런 정치 행위들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꺼내놓은 거는 나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건재하고 내가 이제 방탄 리스크에서 좀 탈피했다라는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레토릭이었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빨리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정말 진정성이 있고 지금 90개 법안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 산적해 있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빨리 처리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여야 대표회담 왜 안 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여야 원내 대표단 간담회 마치고 예.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강서구청장 지원 선거를 갈 게 아니라 여야 대표회담을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굳이 회담이라는 성격 같지 않더라도 네. 약식으로라도 만나서 무언가 막힌 물꼬를 틀겠다는 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민생과 협치에 조금 더 다가가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 영수회담 이야기는 대통령실을 말하자면은 불통의 어떤 그런 아이콘으로 몰기 위한 저는 매우 전략적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아마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던졌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 안 만날 거예요. 대통령이요. 예, 제1야당 대표잖아요. 한 번도 안 만날 거예요. 영수회담이라는 뭐 용어 자체가 불편하다고 하면 뭐 그거는 다른 용어를 쓴다 하더라도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당선 인사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야당하고 협치하겠다고 했잖아요. 국민들은 아마 다수는 협치하길 바랄 거예요. 국민들의 삶을 정치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그러길 기대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그동안에 만나자고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여당 대표는 한 10여 차례 만났잖아요. 그럼 야당 대표 한 번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기 힘든 일입니까? 범죄 혐의자, 피의자기 때문에 안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동안에 검찰의 시간이었다고 하면 물론 검찰 수사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이제 사법부의 손으로 넘겨줘도 되잖아요. 그럼 사법부가 유무죄를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법부가 판단하게 내버려 두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정 분위기, 국정 쇄신 분위기 만들어야 할 필요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만나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만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대통령한테 더 큰 도움 될 것 같거든요. 대통령이 마치 고집 부리듯이 난 저런 사람하고 안 만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옹졸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하는데 굳이 안 만나고 무반응으로 하고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 이래도 순서가 있는 법 아닙니까? 일단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서 국회 현안을 지금 국회 시간에 푸는 게 맞고요. 또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국정감사 지금 앞두고 행정부의 수반을 따로 만난다? 그럼 국정감사 자체가 좀 힘이 빠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기도 순서도 맞지 않는 그런 제안이고 대통령실이 어느 연말이라든가 어느 때 판단해가지고 또 만날 때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는
그 모든 것들이 TPO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황, 어떤 그런 시기, 그런 장소가 다 걸맞게 일이 벌어질 때 하는 거지. 지금은 오롯이 지금 사실은 국회 원내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는 게 그게 우선이고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건 저는 영수회담 끌어들이는 거는 시기적으로나 순서적으로나 저는 부적절했다고 근데 봅니다. 김기현 대표는요 참 답답하고 딱한데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만나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단식 때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같이 한번 손 한번 잡아주고 단식 끝내라고 얘기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단식 끝내라고 나중에 마지못해 얘기하고 한 번도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여야 원내대표, 여야 대표들 만납시다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 민주당 상황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가 언제 복귀할지는 모르지만 복귀했을 때 당 내에서 사실 뭐 가결표다 부결표다 하면서 살짝 갈라졌던 그 분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 부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언급하는 순간 다시 거기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보다는 네. 지금 이제 최고위에서 뭐 징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뭐 39명이 누군지를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비밀 투표였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공개적으로 이런 투표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당대표를 내려와라라고 얘기했던 이런 의원들이 몇몇 있는데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당을 위기 상황으로 몰았던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하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뭐 윤리심판원에서 판단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당의 공식 기구 내에서 판단 그 징계 여부나 불이행 여부를 어떻게 줄지 어느 정도를 주는 게 맞을지 그런 것에 대한 공식 기구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지지자들이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 퇴행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야당이 뭐 싸워가면서 국정 기조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은 민생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 두 분께서도 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고 TV 토론회도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는 토론회 분위기와 그 내용들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큰 뭐 쟁점은 야당에서는 보니까 이제 김태우 후보가 청와대 재직 시절에 있었던 그 이제 뭐 예. 그 말하자면은 본인이 이제 휘슬불로 말하자면 공익 제보자처럼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 그 내부 정보를 갖다가 이제 그 어떤 특정 뭐 사이다 흘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는 걸 강조를 많이 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 선거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사실 그리고 또 이것은 재보궐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도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휴일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저는 제가 보기에 이슈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어찌 보면은 말하자면은 이게 힘 있는 일꾼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주민 입장에서는 뭐 고도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곡지구 개발이라든가 현안이 많은 곳이거든요. 강서구가. 그렇다면은 기존에 해왔던 김태우 후보가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어쨌든 공천을 받아서 야당 후보로 경선을 거쳐서 나왔으니까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된다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뭐 시너지 효과라든가 또 대통령실에서 말하자면은 이게 전국적인 관심 선거가 되고 나니까 어찌됐든 나중에 여당을 통해서라도 힘 있는 지원을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의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선거를 정치 쟁점화로 몰아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 이제 그 좀 민주당에서는 원하는 바겠지만 저는 그게 먹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또 이게 굉장히 낮은 투표율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양쪽 지지층도 오겠지만 어떤 그 개발 욕구라든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 그 중도층에 있는 주민들이 투표장에 와서 힘 있는 구청장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뭐 정치 선거가 아니고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고 마을을 살림을 책임지는 구청장을 뽑는 선거니까 그렇게 저는 접근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선거는 예측 불가능의 선거가 될 것 같고 여당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투표 결과를 놓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선거 예측을 조금 뒤엎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당력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모든 구청장 선거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투표율이 낮으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도입되기 전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사전투표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는 구청장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지역 구민들도 상당수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60% 정도의 투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말요?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여당의 논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울의 여론의 결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역 구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김태우 후보는 대통령하고 서울시장까지 도와주면 우리가 지역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도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곡동 있는 쪽에 그쪽에 재개발을 통해서 뭔가 지역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물량 공세를 퍼부을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여론의 결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 뭐 40억 애교 발언도 나온 상황이잖아요. 자신의 책임과 관련해서 다시 또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사법부의 판결문 인코도 안 마린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별 사면해주고 다시 또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출마한 상황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저는 여론이 호의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지역 구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뭐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네. 하여튼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힘겹고 버거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다 양보할 수 없는 선거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남아있는 한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거의 총력전이 어떤 결과를 빚어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나왔던 그 애교 발언에 네. 대해서는 뭐 어떤 생각 갖고 계셨습니까? 뭐 사실 저는 그래요. 그건 굳이 하지 않았어야 될 발언을 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본인의 뜻은 알겠어요. 말하자면은 내가 비록 이렇게 논란의 소진이 있지만 그리고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궐선거의 귀책 사유를 제공할 건 맞지만 그렇지만 내가 결국 남은 임기를 잘해서 정말 엄청난 내가 막 지역의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작은 그런 과정의 비용으로 봐주십시오라는 이야기인데 굳이 이걸 했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전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벌떼처럼 들고 일하는 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실제 오거돈 전 시장과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그런 사태로 인해서 벌어졌을 때 그때 500억 원 가까이 들어갔던 비용 민주당 그래 귀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후보다 내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뭐 날선 비난 반응하고 온 당의 스피커들을 동원해서 마치 무슨 한 건 잡은 양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온당치 네. 않고 그것이야말로 전 내로남불이고요. 어쨌든 저는 굳이 하지 말았어야 될 발언들을 굳이 해가지고 정치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실의 팩트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영역이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 이제는 잘하는 것보다 실수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네. 이런 것들이 좀 반면교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시안 게임 축구 한중 8강전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응원 뭐 중국을 응원하는 것이 91%가 나왔다. 이게 지금 정치권으로까지 좀 번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포털 사이트 다음이 여론조작에 숙주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오늘 김기현 대표가 한 말이고 방통위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포털이 공적이 돼 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전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이버도 지금 여론조작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타깃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까지도 사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시스템상의 허술함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원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느 쪽을 응원하는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뒀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의사표시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두고 나니까 뭐 여론조작이 어느 정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매크로 프로그램을 누가 돌렸냐 안 돌렸는지 하는데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사 표현을 한 사람을 보다 보니 중국적 응원이 훨씬 많은 것처럼 비춰졌다. 이거는 한 번쯤 포털에서 시스템을 걸러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마치 포털 사냥하듯이 여론조작이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 사회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하듯이 하면서 뭐 지금 가짜뉴스 개념도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언론계 전체를 지금 가짜뉴스 때문에 막 드자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네이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검색했더니 뒤에 뭐 부정적인 기사만 달리더라. 이러면서 다 네이버를 막 겨냥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기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윤 대통령 하면 결과가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한테 잘 협조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론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우리 넘어갈 수 있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이 포털이 움직이는 것 같으면 이건 우리가 손봐줄 거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거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나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수연 평론가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저도 좀 심각하게 보는 거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많았어요. 우리 총선 때 차이나 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굉장히 많은 댓글 부대들이 동원됐다 이런 의혹이 있었고 또 우리는 실제로 그런 뭐 불미스러운 일이었지만 어쨌든
그 김경수 전 지사가 관여된 그런 말하자면 드루킹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론장의 여론을 왜곡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사회적 관심사가 걸리고 우리 국민들이 찬반이 나뉘는 과정에서 이게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단순하게 뭐 축구 응원 전체가 아니라 그럼 이게 공론장의 여론이 왜곡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인터넷 실명제 같은 거 이제 국회가 좀 법으로 좀 보완할 때 됐고 그러니까 다음하고 지금 말하자면 네이버가 다른 게 네이버는 지금 말하자면 거기에 지금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거고 다음은 무차별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더더군다나 북한은 사이버전에 매우 능통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커 부대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가 당연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여야 정쟁의 소지로 볼 것은 아니고 그럼 자제 여기서 입법화해야죠. 그래가지고 로그인할 때 법제화를 하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 댓글 달 때 그럼 국적 표기를 의무화시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재발 방지라든가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말하자면 최소화되거나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것들을 정치권이 저는 이제 당연히 전 해야 될 시점에 왔고 한번 공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